아침 이것만은 꼭 알아야 된다. 여러분들께 엄선해서 뉴스를 전해드리는 그런 시간이죠. 오늘은 전현주 기자 만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좀 전에 속보가 하나 나왔습니다. 임종석 실장, 더불어민주당의 임종석 그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그동안에 공천 갈등이 좀 있었지 않습니까? 중성동갑 관련해서 탈당도 시사하고 뭐 무소속 나가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까지 있었었고요. 주말 동안에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 국무총리와 함께 또 회동도 하고 그랬던 것 같은데, 그래서 불출마는 하되 탈당은 하는 것 쪽으로, 혹은 이낙연 대표가 만들었던 세미래로 같이 또 합류하는 쪽으로 막 여러 가지 추측이 난무했습니다만, 일단 공천 배제된 임종석 실장 당의 결정을 수용한다, 이런 쪽으로 지금 속보가 나왔네요. 이런 거 어떻게 보십니까? 여기 우리 영친이 분들이 원하시던 결과가 아니었을까 생각합니다.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이 되게 마음고생을 많이 했는데 그래도 인내를 가지고 좀 지켜왔고, 임종석 실장하고 좀 만나고 싶다 이런 얘기도 주말 동안에 전달을 했던 걸로 얘기가 되는데, 임종석 실장이 그래도 대승자 결단을 내리고 더 이상 분열해서는 안 된다 이런 생각을 좀 내렸던 것 같습니다. 무조건 지금 싸우고 뭐 이런 걸 하는 것보다는 아무래도 한 가지 목적을 향해서 좀 단합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국민들을 위해서 보여줘야 될 모습 아니었나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고요. 어쨌든 더 후속되는 내용이 무엇이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지금 당장 연합뉴스에 나온 얘기로는 공천 배제된 임종석 당의 결정을 수용하겠다라는 내용인 것 같고요. 어떤 내용으로 향후 일이 추진될지는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임종석 위원장이, 그러니까 실장님이 당의 결정을 수용한다라고 하면은 결과적으로는 전현희 권익위원장을 도와서 민주당이 중성동갑에서 좋은 결과를 낼 수 있도록 하겠다, 뭐 이제 이런 얘기로도 조금 들리고, 이번에는 좀 쉬고 다음을 좀 기대해 보겠다, 뭐 이런 식으로도 좀 판단이 되니까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와 반면에 민주당을 또 탈당했던 사선의 김영주 국회 부의장은 영등포 갑에서 이번에 또 나온다는 것 같아요. 국민의힘에 입당해서. 네, 그 얘기 한번 들어볼까요? 네, 앞서 민주당 공관위로부터 현역 의원 평가 하위 20% 통보를 받고 모멸감을 느낀다며 탈당한 김영주 국회 부의장이 오늘 국민의힘에 입당합니다. 김 부의장은 어제 페이스북에서 지난 1일 한동훈 위원장과의 만찬 회동을 언급하면서 한 위원장의 제안을 수락하고 국민의힘에 입당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부의장은 한 위원장이 여의도 정치를 바꾸기 위해서는 중도층으로 외연을 확장해야 한다며 국민의힘에 입당해 정치를 하자는 제안을 했다고 전했습니다. 한 위원장은 이재명 대표가 김 부의장을 두고 채용비리 부분에서 소명하지 못하셨기에 50점 감점하는 바람에 0점 처리됐다고 한 데 대해서 김영주가 0점이면 이재명은 마이너스 200점쯤이라고 말했습니다. 윤재혁 원내대표도 김 부의장은 균형 잡혀 있고 의원들 사이에서 평판이 아주 좋다, 당의 시야를 넓히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기대를 내비쳤습니다. 김 부의장은 영등포 갑에서 19대부터 21대 총선까지 내리 당선된 바 있는데요. 현재 국민의힘에서 4명이 이곳 영등포 갑에 공천을 신청했지만 아직 공천 결과가 나오지 않은 지역입니다. 따라서 국민의힘은 김 부의장을 영등포 갑에 전략 공천할 가능성이 크다는 예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김영주 국회 부의장은 오히려 국민의힘 관계에 민주당으로서는 도움이 될 거예요. 왜냐하면 만약에 이분이 무소속으로 그 동네에 나오게 된다 그러면 지금 최현일 그 영등포 구청장 출신이죠. 2018년부터 22년까지 구청장 했던 분이 여길 나오게 되면은 지금 이 김영주 국회 부의장이 19, 20, 21 이렇게 지금 3선인가 4선인가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은 같이 일했던 사람이 무소속으로 나오게 되는 모양새가 돼서 겹친단 말이죠. 그런데 만약에 상대방 쪽 후보로 나오게 된다면은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4명이 예비 후보가 지금 있는데 그들 다 물리치고 그냥 전략공천으로 나온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어쨌든 뭐 국민의힘 후보로 나오더라도 민주당 편을 좀 가져가겠지만은 국민의힘 사람 따로 나오고 민주당 사람들끼리 뭐 서로 막 이렇게 싸우는 것보다는 오히려 민주당 표를 막 아주 갈라먹고 그러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런 측면에서는 좀 낫습니다만은 지금 속보 나온 걸로 따져보게 되면은 정우택
그다음에 김재경, 김영주 의원이 신한은행 불법 채용 청탁 의혹과 관련해서 아마 해명된 게 없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나 이 공관위에서는 0점 처리를 그 부분과 관련돼서 0점 처리했던 것으로 보여서 그 부분에 대한 해명이 좀 명확하지 않은 것들이 좀 이번에 마이너스 요인으로 작용이 됐던 것 같습니다. 또 다른 주말 사이 국민의힘의 공천 경선 결과가 발표됐었죠. 네, 어때까지는 국민의힘 공천이 좀 상대적으로 조용한 것처럼 보였는데 결국 김건희 특검이 불발되고 이제 본색이 드러난 거다 이런 얘기도 있고요. 분신 소동이 2번이나 일어났습니다. 네. 네, 맞습니다. 장일 국민의힘 전 서울 노원을 당협위원장이 지난 2일 공천 탈락에 반발해서 여의도 당사 앞에서 분신을 시도하는 소동을 벌였습니다. 장 전 위원장은 당사 앞에서 신호로 추정되는 액체를 뿌리고 15분가량 경찰과 대치한 뒤 자신의 몸에 불을 붙였는데요. 다행히 경찰이 장 전 위원장의 옷에 붙은 불을 소화기로 즉각 진화해서 건강 상태에는 이상이 없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장 전 위원장은 국민의힘이 그동안 깨끗한 공천을 한다고 믿고 있었는데 막판에 이런 난장판 공천을 했다고 주장하면서 노원갑 공천을 보면서 더 이상 피해자가 되면 안 되겠다는 생각으로 당사에 왔다고 말했습니다. 장 전 위원장은 노원갑 공천을 신청했지만 경선 명단과 공천 명단에 포함되지 않았는데요. 국민의힘은 노원갑에서 김광수 전 서울시 의원, 김선규 한국사이버보안협회 회장, 현경병 전 서울시장 비서실장의 3자 경선 방침을 발표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한동훈 위원장은 시스템을 정하고 시스템의 당대표로서 최소한 개입한다는 게 제 원칙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 외에도 고양정에서는 김현아 전 의원의 단수 공천이 취소됐는데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보류 지역으로 번복됐다가 3선 의원을 지낸 김용태 전 의원이 우선 추천됐습니다. 김 전 의원은 경쟁력 조사에서 다른 후보자를 압도적으로 따돌린 자신을 빼놓고 일산의 기반이 전혀 없는 사람을 우선 추천한 근거가 무엇인가라고 비판했고요. 정영환 공천관리위원장은 고양이 굉장히 중요해서 당적으로 전략적으로 경쟁력이 있는 후보를 찾아서 공천하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아니 그런데 아무리 공천에 불만이 있다 하더라도 분신을 2번이나 한다는 거는 좀 너무 끔찍한 일인데 여기에 대해서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우리는 시스템 공천으로 잘하고 있다 이런 얘기만 계속 좀 원론적으로 주장하고 있거든요. 이렇게 된다면은 좀 너무너무 예, 좀 파장이 커질 것도 같고 한 번 했다고 했을 때도 깜짝 놀랐는데 이분이 2번이나 지금 계속 이러고 있어서 사실은 상당히 조금 충격입니다. 게다가 현역 불패 공천이었는데 김건희 특검 불발되자마자 곧바로 현역 의원 4명이나 지금 김현아 의원까지 해서 4명이나 탈락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거 무슨 얘기입니까? 네,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가 지난 2일 2차 경선 결과 영남권에서 현역 3명이 탈락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부산 동래의 김희곤, 대구 중남의 임병헌, 경북 포항 나물릉의 김병욱 의원이 모두 패배한 건데요. 이 자리에 부산 동래에는 당직자 출신인 서지영 전 청와대 행정관, 대구 중남에는 도태우 자유변호사협회 회장, 경북 포항 나물릉에서는 이상희 전 청와대 춘추관장이 승리했습니다. 또 경남 창원 의창에서는 4선의 김영선 국민의힘 의원이 컷오프됐는데요. 김 의원은 낙동강벨트의 핵심지인 김해 갑으로 이동을 요청했었지만 공관위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여태까지 국민의힘 공천을 두고는 현역 불패, 감동도 혁신도 없는 공천이다라는 말이 많았는데요. 현역 물갈이가 보수 정당의 텃밭인 영남 지역에서 이루어졌다는 점도 주목해 볼 만합니다. 일각에서는 영남 지역에서 현역 의원을 일부 물갈이함으로써 시스템 공천대로 하고 있다는 점을 드러내고 있는 거다 이렇게 분석하고 있고요. 또 앞으로 남은 서울, 강남 등 상대적 우세 지역에서 국민 추천제 등 다양한 방법을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로써 국민의힘은 감동 있는 공천을 이뤄내겠다라는 계산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그래요? 네, 일단 이쪽 입장은 그렇습니다. 감동 있는 공천을 이뤄낸다? 그 위성정당들 윤곽에 드러났는데 그 모양새를 살펴보게 되면 별로 감동스럽지 않다는 게 많은 분들의 판단이었는데 어떻게 될지 좀 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전국 의사총궐개대회가 있었습니다. 많은 의사들이 여의도에 와가지고 어제 정말 큰 집회를 이뤘죠. 몇만 명이 모였는데요. 의사들이 이렇게 집단행동하는 게 쉽지가 않았을 텐데 정부도 마찬가지로 강대강의 입장을 계속해서 고수를 하고 있더만요. 어제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네, 어제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여의대로 인근에서 전국의사 총궐기대회가 진행됐습니다. 김태고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은 정부가 이런 의사의 노력을 무시하고 오히려 탄압하려 든다면 강력한 국민적 저항에 부딪히고 말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의사가 절대로 받아들이기 힘든 정책을 의료개혁이란 이름으로 일방적인 추진을 결정했다고 비판했는데요. 이어서 박명하 의협 비대위 조직위원장과 이면택 대한소아청소년과 의사회 회장 등은 의료비 폭증과 의대 교육의 질 저하를 초래할 의대 정원을 원점에서 재논의해달라는 내용의 결의문을 낭독했습니다. 이렇게 전국 의사들이 모여서 정부의 의과대학 증원 저지에 나섰지만 대통령실은 이날 다시 한번 기존 입장의 변화가 없음을 분명히 했는데요.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의과대학 2,000명 증원에 대해 현재 정부 입장에 전혀 변화가 없다면서 현재 의료 인력난 해소를 위해서는 증원 계획 자체는 불가피함을 재차 강조했고 또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법과 원칙에 따라서 행정처분, 필요하면 사법적 처벌까지 진행할 예정이라면서 역대 정부에서 의료계와 약했던 약속을 지키지 않아서 의료계에서 불신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윤석열 정부는 약속한 바를 반드시 실행한다. 전혀 의심할 필요가 없다고 재차 강조했습니다. 변호사수 증언할 때는 변호사들은 다 반대했는데 교수들은 막 쌍수를 들어서 환영했었죠. 교수 자리 늘어난다고. 근데 이 의사수 증언할 때는 의사들이 반대하고 교수님들도 다 반대하는 것 같아요. 왜냐면은 의료계에서는 또 실습 같은 게 또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게 많이 다른 양상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중요한 거 의사 선생님들은 면허 취소한다고 해도 시험 다시 보면 되지 뭐 걱정이야 이런 얘기인 것 같은데 이게 힘이 있냐 없냐에 따라서 이 협상력이 달라지는 것도 같고 실제 의사수가 모자라는 것도 같고 근데 의사수가 모자라는데 그것을 좀 점진적으로 해결해내려고 했던 기존의 정권하고 이 정권이 얼마나 차이가 많이 났는지를 의사 선생님들이 지금 딱 절실히 좀 느껴졌으면 좋겠고 너무 일방통행식으로 밀어붙이는 이 방법론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를 또 좀 깨달았으면 좋겠고 좀 잘 해결됐으면 좋겠네요. 네, 강대치가 계속이 됐는데 어쨌든 오늘이 의대 증원 신청 마감 날이죠. 네, 분위기가 어떤가요? 네, 교육부가 전국 40개 의과대학에 오늘까지 의대 정원 증원 신청을 요청했습니다. 의료계는 대학 총장들에게 정부 수요조사에 답하지 말라고 요청했지만 교육부는 증원 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 증원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겠다며 강경한 입장을 유지하고 있는데요. 앞서 한국의과대학 의학전문대학원협회는 의대 증원 문제로 인한 학생들의 불이익을 예방하고 교육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해야 한다면서 정원 신청 마감을 사회적 합의가 도출된 이후로 연기해달라고 요청한 바 있었는데요. 교육부가 각 대학의 공문을 재차 4일 마감, 그러니까 오늘 마감으로 보내면서 오늘로써 완료될 가능성이 높다는 게 중론입니다. 교육부는 대학들의 신청이 마무리되면 신속하게 보건복지부와 배정위원회를 꾸려서 최종 인원을 확정한 뒤 다음 달에는 대학의 정원 배정 결과를 안내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대학들이 변경된 대입 전형 시행 계획을 늦어도 5월 말까지는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하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현재로서는 대부분의 학교가 증원을 요청할 것으로 보이지만 증원을 결정하더라도 현재 예산과 인력으로 어느 정도의 증원이 가능할지 견해차가 좁혀지지 않아서 당분간은 고민과 반발이 계속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전현주 기자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아침 이것만은 알아야 된다 여러분들께 중요한 내용을 엄선해서 뉴스로 전해드리는 그런 시간이죠. 듣기만 해도 이해가 쏙쏙 되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전현주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요즘 뭐 정치 뉴스, 특히 선거 관련 내용을 얘기를 안 하면 또 입안에 가시가 돋치는 그런 시즌이 됐습니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 그리고 이낙연 새로운미래 대표 같이 연합하기로 한 지 11일 만에 갈라서면서 동시에 지역구 출마를 어제 공식 선언했습니다. 네, 네, 그 얘기 한번 맞습니다. 해볼까요? 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예고했던 대로 경기 화성을에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이 대표는 특별법 제정을 통한 동탄 교육특화지구 지정, 경기 남부 소재 과학고등학교 설립, 동탄발 SRT 노선 확보 등을 공약으로 내세웠습니다. 특히 용인갑의 양향자, 화성정의 이원욱 의원과 공동 전선을 구축해서 개혁신당의 반도체 벨트 공략 의지를 강조했습니다. 또 상대적으로 동탄에 연고가 없는 이 대표는 동탄에서 오래 활동
동안 다른 후보들의 공약도 적극적으로 차용하고 발전시키겠다고 언급했습니다. 한편 이 대표는 이날 국민의힘 공천에 대해서도 언급했는데요. 이 대표는 지금 여당을 보니 험지일수록 정치 신인을 영입해서 내보내는 식으로 선거를 치르려고 하는 것 같은데 그건 비겁한 선택이라면서 만약 경기 남부에서 선거를 진심을 다해 치러볼 생각이 있다면 바쁘겠지만 할 일 다 하고 여기에 나오라고 한동훈 위원장에게 말했습니다. 이에 한 위원장은 저를 향해 말하는 사람이 매우 많다. 하나하나 굳이 언급할 필요가 있을까라고 일축했습니다. 같은 날 한 차례 회견을 연기했던 이낙연 대표는 광주 출마를 공식화했는데요. 이 대표는 광주 시민 여러분이 오랫동안 사랑하셨던 진짜 민주당의 정신과 문화를 되살려 놓겠다면서 김대중 노무현 정신을 지키고 시대에 맞게 성숙시키겠다고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아직 광주의 어떤 지역으로 출마할지는 정해지지 않았는데요. 개혁신당 양양자 의원이 빠진 광주 서을과 민영배 의원이 광주 현역 중 유일하게 공천받은 광산을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날은 임종석 전 비서실장이 민주당에 잔류하기로 결정하면서 사실상 새로운 미래로의 입당이 무산됐던 날인데요. 그만큼 이낙연 대표는 독자 행복에 조금 더 속도를 내겠다는 뜻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네, 이준석 대표 노원에서 계속 그동안에 정치활동 하다가 3번 연속 고배를 마시고 대구 왔다 갔다 하더니 결국 화성에 좀 정착을 하려는 모습입니다. 근데 화성이 전국 229개 자치단체 중에서 가장 젊은 도시라고 합니다. 평균 연령이 36.6세라고 하는데 본인하고 좀 잘 맞는 것 같기도 해요. 그런데 여기가 보니까 대기업 등 풍부한 일자리가 많다. 여기가 지금 반도체 벨트로 같이 한번 3명, 양향자, 이원욱, 그리고 이준석 이렇게 지금 3명이 좀 연합해서 뭔가 해보겠다는 거잖아요. 그에 비하면은 이제 이낙연 대표는 좀 이미지가 같이 출마 선언하긴 했습니다만 좀 약간 올드한 이미지이긴 합니다만 어쨌든 중요한 거는 이낙연 대표랑 같이 공식 그 출마 선언하면서 또 둘의 매치 물론 뭐 지역은 다릅니다만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여기에 지금 임종석 전 비서실장이 좀 배신자 이미지로 이낙연 대표 측에서 좀 기분 나빠하는 것 같은데.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분위기상. 네, 이런 거 물어보는 게 좀 민망하긴 한데. 그러니까 배신을 당한 느낌이긴 한 것 같아요. 네. 말할 때도 이제 조금 더 빠르게 이삭줍기에 돌입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민주연합, 민주당에서 나온 홍영표 의원이라든가 서울은 의원들하고 같이 아무래도 같은 연령대 그분들하고 같이 얼마나 합류해서 잘 될 것인가 이게 좀 관건이 되겠죠. 자. 창당 절차를 마친 조국혁신당 역시 본격적으로 인재를 영입하기 시작했습니다. 표심 경쟁에 본격적으로 뛰어들었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데요.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네, 신장식 변호사에 이어서 4일 조국혁신당은 글로벌 IT 전문가 이혜민 씨를 2호 인재로 영입했습니다. 이혜민 씨는 구글 본사 시니어 프로덕트 매니저를 역임한 후 현재 스타트업 기업을 운영하고 있는 워킹맘인데요. 이혜민 씨는 조국혁신당에서 무엇보다도 신속하게 연구개발 예산을 정상화하는 일부터 뛰어들겠다고 각오를 다졌습니다. 또한 과학기술계 누구도 동의하지 않는 카르텔 담론과 연구개발 예산의 대폭 삭감은 시대착오적인 생각에서 가능했던 참사라며 윤석열 정부의 R&D 분야 예산 정책을 전면으로 비판했습니다. 조국 대표는 윤석열 정권의 조기 종식을 내세워서 정권 심판론을 연일 부각하면서 지지율을 끌어올리고 있는데요. 실제 오늘 발표된 저희 미디어토마토 여론조사 결과 비례대표 투표를 어느 정당이 하겠는지 묻는 질문에 조국 신당이 21%를 기록했습니다. 2주 전과 비교하면 11.6%포인트나 급등한 수치였는데요. 3일 열린 창당대회에서도 조국 대표는 당대표직을 수락하면서 검찰 독재 조기 종식과 민주공화국의 가치 회복을 목표로 밝힌 바 있습니다. 아직 조 전 장관의 출마지가 정해지지 않은 가운데 현재 부산과 광주 등이 거론되고 있는데요. 여전히 비례대표 후보 가능성도 남아 있습니다. 후보 등록 마감이 2주 정도 남은 상태에서 조 전 장관, 조국 대표가 어떤 선택을 할지에 따라서 또 대결 구도가 어떻게 바뀔지 주목됩니다. 그러니까 조국 대표가 비례 후보로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죠. 왜냐하면 만약에 지역구로 나온다고 치면 지금 총선에서 지역구로 나와서 당선이 된다 하더라도 1, 2심에서 유죄가 선고된 마당에 실형이 선고된 마당에
대법원이 어떤 식으로 결정을 내릴지 모르니까 뭐 만약에 대법원이 항소 기각을 해버리게 되면 결국에는 교도소에 가야 되고 판결이 확정되니까 그렇게 되면 지역구 의석수가 비교되니까 다시 또 선거를 치러야 되는 복잡한 문제가 생기는 건데 만약에 비례를 그냥 하게 되면은 후순위가 그 비례 순번을 이어버리면 되니까 어쨌든 비례를 갖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죠. 아유, 정치가 좀 복잡스러운데 그래서 사람들이 그래도 지역구 가는 게 낫지 않냐 이런 생각하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현실적으로는 비례로 가겠지 이런 얘기 좀 하고 있어요. 뭐가 나요? 말하지 마세요. 안 말하는 게 내가 보기엔 나을 것 같아요. 자, 어쨌든 1호 인재는 신장식 변호사, 2호 인재는 이혜민 씨. 네. 지금 개혁신당에서도 1호 인재가 영입이 됐어요. 네. 네, 개혁신당은 4일 김범준 전 부산대 특임교수를 1호 영입인재로 영입했습니다. 김 전 교수는 국민의힘 당직자 출신으로 최근 경남 거제시 선거구에 국민의힘 공천을 신청했다가 탈락한 바 있는데요. 김 전 교수는 새누리당 부대변인, 여의도연구원 정책기획위원, 거제정책연구소장 등을 맡았었습니다. 그는 거대 양당에 부패한 정치 권력이 만든 기득권 공간에서 불법과 협잡이 자행되고 있으며 개혁신당이 거대 양당의 부패를 막는 소금의 역할을 하고 우리 정치의 다양성과 포용성 확대를 가져올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이어서 개혁신당이 상대적으로 약한 PK 지역에서 일정 부분 역할을 할 것이라며 거제시 출마 의사를 밝혔습니다. 김종인 위원장은 그동안 이준석 대표를 중심으로 많은 사람이 모인다고 생각했는데 막상 와서 보니 인적 자원이 폭넓지 않다고 말했는데요. 국민의힘 출신 인사를 추가로 영입할 계획이 있는지 묻는 질문에는 개혁신당의 기치에 동참하는 분들이라면 영입할 수 있을 것이라고 답하면서 추가 영입 가능성을 열어뒀습니다. 특히나 현재 국민의힘 PK 지역에서 현역 의원들이 탈락하고 있는 사태가 벌어지고 있는 만큼 이 시기와 맞물려서 이삭줍기에 나설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또 이 와중에 플레이님께서도 우리 뉴스바토 뉴스인사이다 응원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어쨌든 개혁신당도 결국에는 IT 인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만 김범준 부산대 특임교수 영입인재로 모셨군요. 근데 이분은 새누리당 부대변인, 여의도연구원 정책기획위원, 거제정책연구소장 등등을 맡아서 결론적으로는 기존의 국민의힘 사람을 영입한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이거는 무슨 뜻일까요? 국민의힘 출신 인사를 추가로 영입할 수 있다. 이제 이렇게 되는 건데 그렇게 되면은 국민의힘 쪽에서 좀 뭔가 이렇게 좀 보폭을 넓혀보겠다 이런 뜻도 되는 것 같은데 재밌네요. 자, 게다가 국민의힘 공천도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지금 상대적 우세 지역이 서울 강남하고 영남권 지역인데 여기 지금 공천 결과 아직 안 나왔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 국민 추천제를 도입하기로 했다고요? 네,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는 4일 서울 강남권과 영남권 중 2곳에서 3곳 정도는 국민추천제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정영환 공천관리위원장은 국민추천제는 최대한 많으면 2-3곳이 될 것이며 몇 개로 할지는 두고 경론 중이라며 대상 지역이 정해졌는데 내일 다시 토론하기로 발표했습니다. 영남권 중에서도 아주 중요한 데는 들어가야겠죠 라고 말했는데요. 현재까지는 서울 강남권에서는 서울 강남을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고 영남권에서는 TK와 PK 각각 한 곳씩 포함될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정 위원장은 선정 방식에 대해서 절충형이 될 것 같다고 말했는데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점을 근거로 들면서 국민추천제라는 취지를 살리되 가능한 단촐하게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구체적인 설명을 요구하는 질문에 정 위원장은 심플하게 갈 것이라고 부연했습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국민추천제 등 공천 과정에서 청년 세대가 정치를 효율적이고 실질적으로 참여할 기회를 높이기 위해 노력하겠다거나 실력 있는 분들이 여러 이유로 도전하기 어렵다면 우리 입장에서 국민들의 선택을 받기 좋은 곳, 잘 봐주신 곳을 그냥 비우겠다는 것이라고 말했었는데요. 이처럼 국민추천제 도입 명분을 이렇게 언급한 만큼 청년과 정치 신인에게 혜택이 갈 것이라는 예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선적으로 거론되는 서울 강남을은 박진 전 장관과 이원모 전 대통령실 인사비서관이 지원했었다가 현 정부 핵심 인사들이 양지 출마 논란이 일자 박 전 장관은 서울 서대문을로, 이 전 비서관은 용인 갑으로 지역구를 옮긴 상태입니다. 중진 페널티와 신인 가산점에도 불구하고 현역 의원들이 대거 공천을 받으면서 국민의힘 공천은 계속해서 혁신 없는 현역 불패라는 지적이 제기돼 왔는데요. 실제 어제 기준으로 국민의힘 지역구 현역 의원 90명 중 13명만이 교체가 확정되면서 교체율은 14.4%에 그쳤습니다. 이번 국민 추천제를 통해서 다양한 연령과 사회적 배경을 가진 정치 신인을 뽑겠다는 의미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네, 어쨌든 그 김건희 특검법에 대한 투표 이후에 벌어지고 있는 이 공천 결과 국민의힘도 썩 매끄럽지는 지금 않은 상황이라서 조금 상황을 지켜봐야 될 것 같기는 합니다만, 분신을 시도한 건도 지금 있고 삭발식도 당사 앞에서 거행되고 있고, 사실은 국민의힘도 매우 시끄러운 상황이긴 합니다. 그런데 지금 중요한 부분이 바로 서울 강남권, 그다음에 영남권, TK, BK 이제 이런 곳이어가지고 좀 상황을 지켜봐야 될 것 같긴 합니다만은, 정치 신인이 사실 별로 없잖아요. 여기가 지금 현역 불패도 있고, 지금 국민의힘이 그런데 또 광주에는 8곳이나 전부 다 후보자를 확정했다면서요? 네, 3일 국민의힘 광주시당에 따르면 네.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는 지난달 29일 호남권 출마자 면접을 실시해서 광주 서구을, 북구 갑, 북구을, 선거구 3곳의 단수 후보를 결정했습니다. 서구을에는 김윤 전 대우자동차 세계경영기획단장, 북구갑에는 김정명 국민의힘 광주시당 부위원장, 북구을에는 문화예술 분야 인재로 영입된 양종하 한뼘 클래식기획 대표가 각각 공천됐는데요. 이로써 국민의힘 광주시당은 지난 2008년 제18대 국회의원 선거 이후 16년 만에 광주 8개 선거구에서 모두 후보자를 공천했습니다. 주기환 국민의힘 광주시당 위원장은 이번 총선에서 광주시당 8명 후보들이 광주 발전을 위한 공약과 실현 가능한 정책을 제시해서 민주당과 정책 대결을 펼치겠다면서 민주당 일당 독점 구도를 타파하고 국민의힘 최초로 지역구 국회의원이 나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상대적으로 국민의힘 입장에서 광주는 상당한 험지로 분류되는 곳인데요. 이번 총선에서 국민의힘은 광주와 전남에서 각각 한 석씩 확보해서 총 2석 이상 당선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네, 댓글 좀 읽어볼까요? 조국신당 관련해가지고 댓글들이 좀 있습니다. 정이슬님, 지역구로 나오면 당선될 확률이 전혀 없으니 비례로 나오는 게 맞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최정규님은 조국 대표는 비례로, 신장식 변호사는 지역구로 나오는 게 맞지 않을까요? 이런 얘기도 있는데요. 또 여기에 반해서 오글린유님은 지역구도 비례도 민주당 몰빵해야 됩니다. 이런 얘기도 지금 하고 계십니다. 금간기둥소방님은 이렇게 되면 조국개혁신당 의미가 별로 없는 거 아닙니까? 뭐 이런 얘기도 지금 하고 있고요. 명명님, 여론도 이상합니다. 이재명 대표는 곽상원 후보 종로 가신 걸, 종로 지원 유세 간 거를 왜 한마디도 방송에서 안 말합니까? 이런 얘기도 지금 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는 기본적으로 지금 그거 같아요. 아무리 비례 정당이라 하더라도 지역구를 내놓지 않으면은 전체적으로 그 동네에서는 별로 회자가 되지 않으니까 바람을 좀 더 일으키기 위해서는 지역구에도 후보를 좀 내주는 게 좋겠다, 이런 의미에서 지역구도 내고 비례도 내달라, 이제 이런 취지가 좀 있는 것 같으니까 그런 의미에서 오히려 좀 절충을 해달라 이런 얘기도 있는 것이고, 언론이 조금 공정하게 해달라 이런 얘기도 있는 것 같고 그런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전현주 기자 수고 많으셨어요. 네, 고맙습니다. 오늘 아침 이것만은 꼭 알아야 된다. 여러분들께 뉴스를 엄선해서 알려드리는 그런 시간입니다. 듣기만 해도 이해가 쏙쏙 되는 뉴스백 시간인데요. 오늘은 이진아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 조국 혁신당 대표가 손을 잡았습니다. 네.
네, 어제 조국혁신당을 창당한 조 대표가 상견례차 이 대표를 예방하면서 두 사람의 만남이 성사됐는데요. 주요 발언을 살펴보면 조국 대표는 민주당은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범민주 진보 진영의 본진이다. 조국혁신당은 신생정당으로 며칠 전 창당대회에서 당의 활동 방향을 제시했다라고 이제 소개를 했는데요. 첫 번째는 윤석열 정권과 검찰 독재의 조기 종식을 위해 가장 앞장서서 싸울 것이다. 또 4월 총선에서 범민주 진보 진영의 승리를 위해 협력하고 연대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여기에 대해 이 대표는 이번 총선에서 윤석열 정권에 반대하는 윤석열 정권을 심판하고자 하는 모든 정치 세력이 힘을 합쳐야 한다. 그중에 조국신당이 함께 있다라고 생각한다라고 화답을 했습니다. 결국 두 대표는 이번 총선에서 함께 연대하겠다라는 것인데요. 특히 조국혁신당은 지난번에 우리 방송에서 도 출연했던 신장식 대변인의 말처럼 진보 진영의 쇄빙선이 되어서 민주당이 하지 못하는 일을 더 앞장서서 해내겠다라는 이야기를 강하게 피력했습니다. 네, 민주당의 그 지역구의 강세 그리고 조국신당의 비례에서의 강세 이 두 당이 그런 식으로 시너지를 좀 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그리고 조국신당의 의원 한 명만 들어가면 번호가 앞번호로 쑥 올라가거든요. 네. 저는 그런 것도 한번 양당이 논의를 한번 해보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도 좀 하고요. 이게 번호가 중요해요. 어르신들한테는. 네, 그런 좀 전략과 이런 것들을 좀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서로 간에 어쨌든 조국신당은 좀 민주당으로서는 계륵 같은 존재였는데 저는 그걸 굳이 그렇게 막 멀리 떨어뜨려서 굳이 홀대하고 그럴 필요는 없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네. 오히려 서로 시너지 낼 수 있는 곳이면 당연히 시너지 내서 좋은 인물들 같이 정치하는데 좀 같이 앞장섰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 제가 많이 해봤습니다. 4월 총선에서 범민주 진보 진영의 승리를 위해서 협력하고 연대할 것이다. 이거 되게 중요한 말인 것 같은데 우리 또 뉴스토마토가 낳은 인재 우리가 낳았다 그러면 좀 그러긴 하지만 신장식 대변인도 지난번에 와서 얘기했고 어제 황운하 의원도 와서 얘기했잖아요. 네. 봐라 그 비례를 조국신당을 찍으러 가는 사람은 가서 비례만 찍고 오겠니 민주당도 당연히 찍고 오지 이제 이런 얘기여서 결국에는 투표장으로 사람을 모이게 하는 그런 시너지가 있을 것이다. 이 얘기가 저는 참 맞는 말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런데 민주당 공천이 조금 정리가 되고 임종석 실장이 당에 남기를 하면서 안도의 숨을 쉬었습니다만 또 이게 좀 가짜 뉴스를 통해 가지고 이재명 대표가 마치 사천으로 공천을 준 것처럼 또 잘못된 정보가 나와서 좀 시끄러웠습니다. 네. 어떻게 된 겁니까? 네, 어제 이 대표가 영등포 갑에 출마한 최현일 후보 지원 유세를 돕기 위해서 영등포를 찾았는데요. 그러다 근처의 백화점 앞 광장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주된 내용은 권향엽 전 청와대 비서관을 전남, 순천, 광양, 곡성, 구례을 지역구에 전략 공천한 것을 사천이라는 것에 대해서 정면 반박한 것인데요. 직접 들어보고 오겠습니다. 순천 을 지역의 공천을 권향엽 전 당직자를 단수 추천했다고 그 사람이 제 아내의 비서라는 등 사천을 했다는 등 이런 가짜뉴스를 보도하는가 하면 그걸 집권 여당이 증폭시키면서 민주당의 공천 시스템을 폄하하고 정당한 공천 행위를 사천으로 조작 왜곡하고 있습니다. 네, 어제까 김영지 부의장 빨간색 옷으로 갑자기 갈아입은 김영지 부의장. 네. 그러면 안 됩니다. 이렇게 하려고 영등포갑에 그 최현일 후보 지원 유세 현장에 갔는데 이 대표가 그거는 그거대로 하다가 권향엽 전 청와대 비서관 전남, 순천, 광양, 곡성, 구례 지역에 전략 공천한 것에 대해서 좀 그동안에 말이 많았잖아요. 네. 그 부인의 비서니까 사천한 거다 이런 네. 얘기.
아니다 정면 반박했던 거 그런 내용이었어요. 네, 뭐 전날인 5일에 조선일보가 사설로 이 대표 아내 김혜경 씨 비서들에 대한 민주당의 이상한 공천이라면서 뭐 의혹을 제기도 하긴 했는데요. 이 대표는 어쨌든 이 발언 끝에 가짜 뉴스로 조작하는 언론과 여당, 정부 그리고 대통령까지도 모두 법적 조치를 해서 언젠가 반드시 책임지게 하도록 하겠다라는 발언을 덧붙였고요. 더불어 이날 권 씨는 이날 당의 경선에 참여하겠다고 밝히면서 전략 공천을 철회해달라고 요청해 서동용 현역 의원과 2인 경선을 치르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이제 밝혀지긴 했습니다만 이게 원래 문화일보로부터 시작이 되고 또 그 국민의힘 내부에서 나온 정보를 가지고 가짜뉴스가 판을 쳤던 것 같더라고요. 네. 권향엽 전 당직자는 네. 그 김혜경 여사의 대선 때 그 비서실 그 부속실인가요? 거기서 잠깐 근무한 거는 맞았던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실제로 이제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었고 현실적으로는 그 35년 동안 이 당에서 일을 했었던 사람이었고 네. 그래서 이러한 뭐 사천 논란 이런 것하고는 전혀 무관한 사람이었다는 거 아니에요? 네, 어제 이 대표의 발언에서도 보면 35년간 우리 당에서 일을 했고 그런 당직자가 잠깐 아내와 일을 한 것에 대해서 그런 식으로 말하는 것은 잘못된 가짜 뉴스다라고 얘기했고요. 뭐 이 밖에도 뭐 조선일보나 문화일보에서는 권양엽 외에 이해식 의원 같은 경우도 왜 이 사람을 서울 강동을에 단수 공천했냐, 이것도 사천이 아니냐 이런 식으로 의혹을 제기하긴 했습니다. 네, 권향엽은 35년 민주당 생활 동안에 이게 이제 공천이 아니라 이 당직자도 시험을 봐가지고 들어가는 공채래요. 네. 그래서 여성에 관련된 것은 거의 다 한 사람이고 김대중 시절부터 중앙당 여성부 기획부장,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도 중앙당 여성부 국장, 문재인 대통령 시절에는 청와대 군형 인사비서관, 이후 중앙당 전국 여성위원회 부위원장, 여성 리더십 센터 소장 역임, 국회에서도 국회의원 성평등 자문위원회 위원, 이제 이런 등등의 일을 했었고, 순천 광양 곡성 구례 지역에서는 민주당 역사 69년 동안 선출직 여성 국회의원이 한 명도 없었었기 때문에 이 권향엽 예비 후보가 유일한 민주당 여성 출마자로서 전략 공천을 한번 해본 것이다. 전남 또한 46년 동안 선출직 여성 국회의원이 한 명도 나오지 않았다는 것을 고려한 그런 선택이었다. 이랬는데 이게 갑자기 막 뭐 여사의 비서이기 때문에 선출직 공무원으로서 한번 전략 공천 된 것처럼 와전되면서 아주 난리가 났었죠. 그렇지만 네. 어쨌든 이분이 되게 자존심이 세다 그러더라고요. 나 이거 그러면 전략 공천 반납하고 경선하겠다. 네. 이렇게 해서 이게 그 서동용 그 네, 현역 의원에게만 좋은 일 시킨 거 아닌가? 참, 복잡해요. 어쨌든 이 이후에 지금 김영주 국회 부의장에 대해서도 말이 많았습니다. 네, 이 대표는 김 부의장을 향해서 우리가 최 후보를 단수 추천하지 않고 김 부의장과 경선에 붙였어도 너끈하게 이겼을 후보다라고 이렇게 평가를 하면서요. 이상한 핑계를 대고 나가는 바람에 좀 싱거워지긴 했다. 탈당하고 상대당까지 가는 것은 도저히 납득이 안 된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김 부의장을 상대로 영등포 갑에 공천된 확정한 것을 두고서는 오히려 잘 된 것 같다. 이미 승부는 끝났다고 생각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최 후보도 배신의 정치는 반드시 응징하겠다라고 성토했습니다. 이 밖에 이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이야기도 했는데요. 윤석열 대통령의 전국 순회 민생 토론회에 대해서도 비판을 했습니다. 대통령부터 국가 권력을 이용해 불법 선거 운동을 자행하고 있다. 3.15 부정선거와 다를 게 무엇이냐 이렇게 꼬집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대통령이 그동안 민생 순회를 하면서 800조에 가까이 이르는 허무맹랑한 예산이 투입되는 그런 약속들을 하고 다닌다. 이렇게 비판을 하면서 또 다시 사이다 발언이라는 또 댓글들이 많이 올라오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아니 대통령이 선거 개입하는 거 아니냐, 돌아다니면서 뭐 하시는 거냐 이제 이렇게 얘기했더니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아니 토론하는 게 무슨 선거 개입이냐 이제 이랬어요. 그러니까 이 대표가 아니 다니시면서 800조나 쏟아붓고 그것도 허무맹랑한 데다가 실현 가능성도 없는 디테일도 없는 얘기를 하고 다니시는 거 아니냐. 지금 그 얘기를 이제 하고 있었던 거죠. 네. 자, 어쨌든 중요한 건 민주당 또 얘기 끝나고 나니까 이번에는 쌍특검법 부결 이후 현역 의원이 무더기로 컷오프되고 있는 여당 상황도 좀 얘기를 해봐야 됩니다. 네. 요즘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건생구팽이라고. 네. 그게 뭐죠? 건생고팽이라는 말이 뭐
보도로도 나오고 있긴 한데요. 그 쳐보면 그래도 아직은 살아있어요. 검색에 나와요. 네, 있습니다. 경향신문에서도 오늘 건생구팽이라는 것이 일면에 나왔는데요. 네, 어쨌든 국민의힘 상황을 좀 살펴보면요. 어제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는 지역구 11곳에 후보를 추가 확정했는데 현역 의원 6명이 사실상 컷오프 됐고 1명은 지역구를 옮겼습니다. 쌍특검 국면이 끝나자 현역 물갈이 나선 게 아니냐라는 관측이 나오는 것인데요. 일단 수도권에서는 박민식 전 국가보훈부 장관이 서울 강서 의뢰, 전날 입당한 더불어민주당 출신 김영주 전 국회 부의장은 본인 지역구인 영등포 갑에 각각 전략 공천됐습니다. 또 서초 의뢰는 현역인 권성동 의원이 사실상 컷오프가 되고 재배치라고 했는데 이제 부천 의뢰됐고요. 서초 의뢰는 신동욱 전 TV조선 앵커가 단수 후보로 확정되면서 민주당의 홍익표 원내대표와 맞붙게 됩니다. 또 서울 강남 갑을, 대구 동, 군위갑, 대구 북갑, 울산 남갑 등 당 강세 지역 5곳은 국민 추천 대상이 됐는데요. 공천 확정 후보자 중 청년, 여성, 신인이 부족하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라고 여당은 설명을 했습니다. 하지만 자천, 타천이 가능하고 온라인 접수 시 별도의 심사료도 없다고 합니다. 여기에 장동혁 사무총장은 능력 있는 신인이 여러 장벽 때문에 도전을 주저하는 경우를 고려했다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박 전 대통령과 박 전 대통령 박근혜 시절 이제 탄핵과 형사재판 변호인을 맡았던 유영하 변호사는 대구 달서갑에 전략 공천됐습니다. 유 변호사는 탄핵 후에도 박근혜 씨 곁을 홀로 지키며 물신양면으로 도운 것으로 알려졌고 또 윤 대통령이 자신이 구속했던 박 전 대통령, 그러니까 박근혜 씨를 여러 차례 만나 화해를 시도하면서 그 결과로 유 변호사를 전략 공천 받았다라는 분석도 나옵니다. 유영하 변호사 외에도 도태우 변호사도 탄핵 국면에 함께했는데 이분도 이제 대구 중남에서 현역 임병현 의원을 꺾고서 경선에 이제 올랐습니다. 그래서 대구 중남에 출마를 하게 됐습니다. 네, 박근혜 전 대통령 본인을 감옥에 보냈던 윤석열 대통령과 3번이나 만나고 본인의 어머니죠. 유경수 여사 생가에 또 대통령이 찾아가고 끝까지 자기를 옥바라지 해줬던 유영아를 결국에는 그런 여러 가지 일련의 과정을 거쳐서 제일 무조건 당선될 수 있는 지역으로 꽂아줬군요. 그녀의 선택 옳았는지 옳지 않았는지 결과가 말해주겠죠. 자, 해병대 수사 외압 의혹의 피의자죠.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이거 내보내주는군요. 호주로. 네, 호주로 갑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을 호주 대사로 임명한 것이 지난 4일 언론을 통해서 알려졌습니다. 이 전 장관처럼 외무 공무원 출신이 아닌 자를 주재국 대사로 임명하려면 대통령의 특임 공관장으로 임명해야지 외무 공무원 친분을 갖춰야 하는데요. 이것은 결국에 대통령의 의지가 중요하다라는 뜻입니다. 더불어 호주는 치안이 좋고 날씨도 좋아서 외교관들이 선호하는 지역으로 꼽히는데 그곳에 피의자 신분인 이 전 장관을 임명하다 해서 부적절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아유, 진짜 그만하고 싶습니다. 공수처 얘기도 잠깐 누가 지금 얘기 나오고 있습니까? 결국에 공수처 수사가 이제 그러니까 불가피하다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어제 기자들이 이제 이 전 장관에 대해서 출국 금지 조치를 하지 않냐라고 이제 물었는데요. 공수처 관계자는 고위 공직자라는 책임도 분명히 있을 것인데 일반 잡범처럼 취급할 수 없다라면서 미온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출국 금지는 없다라고 하지 않았지만 결국에는 적극적으로 이제 막지 않는 분위기인데요. 아무래도 최근 공수처의 수뇌부가 장기간 부재한 상황 때문에 그런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공수처 관계자는 어제 기자들을 향해서 수사의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여러 조치를 검토하고 있다. 이 정도의 입장만 밝혔고요. 그러면서 아무리 고발됐다 할지라도 국가를 대표해서 공무로 정식 인사가 발령돼서 나가는 것인데 그런 것도 고려해야 된다라면서 답을 했습니다. 네,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진하 기자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침에 꼭 알아야 될 뉴스들만 엄선해서 들려드리는 그런 뉴스백 시간입니다. 전현주 뉴스모터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시스템 공천이라고 자부하면서 국민의힘에서는 민주당의 공천 파동, 공천으로 인해서 벌어진 여러 가지 분란들을 즐기는 듯한 모습이 많이 보였었는데요. 김건희 특검이 지나가고 난 이후에 정말 거기 시끄럽습니다. TK와 강남 등 지역 공천 결정되면서 정말 시끌시끌합니다. 어떤 상황이죠?
네, 국민의힘 입장에서 양지라고 불렸던 지역들의 공천 결과가 공개되면서 여기저기서 반발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먼저 대구 달서갑의 박근혜 전 대통령 최측근인 유영하 변호사가 단수 공천됐는데요. 이 지역의 현역 의원인 홍석준 의원은 지금까지 잘해온 공정한 시스템 공천 대원칙이 깨졌다면서 당에 이의를 제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홍 의원은 4년 동안 자신은 활발한 대언론 활동을 벌이고 지역 책임 당원 수도 크게 늘렸다고 주장하면서 공관위의 유 변호사 단수 추천 의결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강남 병해 현역인 유경준 의원이 컷오프됐고 그 자리에 고동진 전 삼성전자 대표 이사가 공천을 받았는데요. 유 의원은 공천 심사 자료의 핵심 근거인 당내 경쟁력 평가에서 과반에 육박하는 지지율을 기록했던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유 의원은 당에 공식적으로 이의를 제기한 상태고요. 사실 강남 지역은 국민의힘으로서는 누구를 공천하든지 사실상 상당히 당선될 확률이 높은 지역인데요. 당의 공식 조사에서 경쟁력이 높았던 후보자를 컷오프한 것에 대해서 과연 이게 시스템 공천에 따른 것인지 논란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유 의원이 배제된 데에선 김웅 의원도 비판했는데요. 김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것은 이성과 논리로는 이해할 수 없는 초자연적이고 비과학적인 공천이다. 굳이 부르자면 오컬트 공천, 파묘 공천이다라고 꼬집었습니다. 일각에서는 공천에서 친유승민계 의원들을 배제시킨 것 아니냐 이런 말도 나오고 있고요. 또 공천 마무리 단계인 국민의힘은 현재 현역 교체율이 31%에 이르고 있습니다. 공관위는 35% 교체를 예상하고 있는데요. 현재 현역 의원 4명에서 5명 정도가 더 탈락할 수 있는 만큼 추가 반발이 이어질 가능성도 남아 있습니다. 네, 오컬트 공천, 파묘 공천. 정말 말들도 대단한데 일단 유경진 의원 입장에서 보자면은 상당히 받아들일 수 없는 상황일 것 같습니다. 강남 병의 현역인데 49%가 넘는 그런 하여튼간 더 말하기도 곤란합니다. 어쨌든 배동훈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국민의힘의 시스템 공천은 당사 앞에서 휘발유통을 부르는 조용한 공천입니다. 이러는데 그래도 좀 너무 비정상적이다. 우리가 사실 예상은 했습니다만 이게 어떻게 해결이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민주당 여전히 공천에 대한 불만은 나오고 있습니다만 좀 정리가 되는 것 같기도 해요. 어쨌든 홍영표 의원 어저께 탈당 선언했죠? 네, 치문 의원으로 분류되는 4선의 홍영표 민주당 의원이 어제 탈당을 선언했습니다. 민주당은 앞서 홍 의원의 지역구인 인천 부평을을 전략 지역구로 지정했는데요. 홍 의원은 이번 민주당 공천은 정치적 학살이다. 민주가 사라진 가짜 민주당을 탈당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어떠한 비판도 허용하지 않고 오로지 이재명의 민주당으로 가겠다는 대국민 선전포고라고 비판했는데요. 그는 이번 공천 과정에서 현역 비이재명계 의원들을 배제한 여론조사 등 사정화를 위한 불공정 경선이 있었다면서 더 이상 민주당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없다고 판단했다고 탈당 이유를 밝혔습니다. 홍 의원은 앞서 민주당을 탈당한 서른 의원이 추진하는 민주연대를 비롯해 새로운 미래 이낙연 대표와도 함께하는 방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밝혔는데요. 또 홍 의원은 부평을 출마를 강행하겠다는 의지도 내비쳤습니다. 탈당 선언을 하기 전 아침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서 정치를 계속해온 부평 유권자들의 판단을 받아볼 생각이라고 말했는데요. 한편 홍 의원이 탈당 선언한 날 부평 지역의 광역 기초의원도 잇따라 탈당을 예고했습니다. 홍 의원이 내리 사선을 해온 만큼 이번 탈당으로 부평을 지역에서는 자칫 민주당 표가 분산될 수 있을 거다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는데요. 해당 지역구 예비후보인 이동주 의원은 본인의 SNS를 통해서 홍 의원에 대한 부평을 주민들이 어떻게 판단할지는 본선에서 저와 겨뤄보면 알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사실 그 홍영표 의원이 사선했던 이 부평을 하고 또 서른 의원이 했던 이 부천하고 여기가 민주당 텃밭이기는 한데 이렇게 무소속으로 지금 출마할 의지들을 보이고 있잖아요. 이렇게 되면은 민주당을 지지했던 그 지역 민심들이 갈릴 가능성이 높아서 사실은 그 동네 국민의힘 그 후보들이 매우 기뻐하고 있다. 과연 이게 누구를 위한 분란이 될지는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또 조국혁신당에 이어서 새로운 당이 또 만들어졌습니다. 어제 송영길 전 대표가 주도하는 소나무당이 창당이 됐는데 이게 또 손혜원
전 열린민주당 창당했던 의원이 또 뒤에서 좀 도와주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 송 전 대표는 어제 보석신문을 진행을 했는데 그 결과는 아직 안 나왔던 거죠? 네.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 등으로 구속 기소된 송영길 전 대표의 보석신문이 어제 열렸습니다. 비슷한 시간 송 전 대표의 신당 소나무당의 창당대회도 진행이 됐는데요. 앞서 송 전 대표는 지난 2021년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당대표 당선을 위해 6,650만 원이 든 돈봉투를 민주당 국회의원 및 지역 본부장에게 살포하는 과정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받고 지난달 4일 구속 기소된 바 있습니다. 송 전 대표는 어제 정치활동을 위해서 불구속 재판을 거듭 호소했는데요. 조국혁신당의 대표 조국과의 형평성을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송 전 대표는 조국 전 장관은 2심에서도 실형이 나왔는데도 법정 구속이 안 돼 창당하고 활동한다며 저는 1심 선고도 안 나고 무죄를 주장하면서 싸우고 있는데 오늘 창당하고도 활동을 못하는 점에서 수긍이 안 된다라고 호소했습니다. 반면 검찰 측은 증거인멸이 우려된다면서 보석 청구를 기각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는데요. 송 전 대표가 옥중 창당을 진행하고 출마 의사를 밝히는 등 구속 중인데도 정치적 영향력이 상당하다는 점을 근거로 주요 증인에게 상당한 심리적인 압박이 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또 특히나 혹여나 접촉해서 회유할 경우 성공 가능성도 높다고 보고 있는데요. 우선 재판부는 양측 주장을 비교해서 고민해보겠다라는 말만 남긴 상태입니다. 소나무당 창당대회에서는 애국가도 남산 위의 저소나무로 시작되는 2절을 불렀는데요. 소나무당으로 이름을 정한 게 남산 위의 소나무처럼 바람설이 몰아쳐도 굴복하지 않고 검찰 독재의 국정농단에 맞서 싸우겠다는 각오를 담은 것이라고 밝혔는데 송 전 대표의 석방 여부에 따라서 이 당의 성패 여부가 달릴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가장 중요한 게 도주 우려하고 증거인멸 우려거든요. 그런데 어차피 창당을 하게 되면 도주 우려는 사실은 사라지는 거고 대신에 바깥에 나와서 활동을 하게 되면 관련된 증거가 사라지는 거다. 이제 이렇게 양쪽 주장이 좀 갈리고 있습니다. 근데 조국 대표하고의 또 형평성을 생각해 본다면 보석을 좀 허용해주는 쪽으로 조금 더 무게추가 기우는 건 또 사실이긴 한데 이런 식으로 또 따지게 되면은 확정 판결이 나지 않은 사람은 전부 다 풀어줘야 되냐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오는 상황이라서 이래저래 조금 복잡합니다. 그렇지만 또 여러 가지 측면에서 불구속 수사가 원칙이기도 하고 이 구속이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게 됐나를 생각해 본다면 또 이렇게 창당까지 하는 상황에서 과연 이렇게 계속 불구속 상태로 놔두는 것이 맞는 것인지도 좀 애매하네요. 아무래도 재판부도 고심이 좀 있을 것 같네요. 정부랑 의료계도 계속해서 갈등이 있는 거죠. 의협 간부도 첫 경찰 조사를 진행했다고 하는데요. 예. 네, 경찰이 의대 증환을 둘러싼 전공의 집단 사직 사태와 관련해서 대한의사협회 간부를 어제 처음으로 소환 조사했습니다. 주수 의협 비상대책위원회 언론홍보위원장이 처음으로 조사를 받았는데요. 주 위원장은 조사를 받기 전에 숨길 이유도 없어서 편하게 왔다. 의료계 대표들을 고발한 정부 당국과 시민단체가 크게 당황할 것이다. 실제로 나올 게 아무것도 없다며 당당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지난달 27일 의협 전현직 간부 5명이 전공의들의 이탈을 지시하거나 또는 지시해서 전공의 수련병원의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보고 업무 방해 및 교사 방조 혐의 등으로 고발한 상태입니다. 주 위원장은 교사한 적이 없기 때문에 교사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며 방조죄도 전공의 집단사직 상황을 우리가 알고도 가만히 뒀다는 건데 현 정부가 착각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조사를 마친 후에도 주 위원장은 경찰이 혐의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말했다며 또 들어갈 때와 똑같은 입장이라고 말했습니다. 숨길 것도 없어서 있는 그대로 말씀드렸다라고 덧붙였는데요. 주 위원장의 소환 조사에 이어서 오는 9일에는 노환규 전 의협 회장, 12일에는 김태구 비대위원장, 박명하 조직위원장을 순차적으로 불러 조사할 예정이고요. 이면택 대한소아청소년과 의사회 회장은 출석 일자를 조율 중에 있습니다. 전공의 집단 사직 사태를 교사했다. 의협에서 지금 이런 얘기잖아요. 그러면서 계속해서 어제 나온 기사들은 나는 하기 싫었는데 시켜서 했어요. 안 하면 안 되는 분위기라서 했어요. 뭐 이런 얘기랑 또 뭐 휴학계 내기 싫었는데 내라고 했어요. 막 이런 얘기도 나오고 기사들이 또 이제 한쪽 방향으로 계속해서 몰아가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주수호 의협 비대위원장은
의협비대위 언론 홍보위원장이죠. 아니다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네, 주 위원장은 MZ 세대들은 그렇게 어른들이 한다고 해서 따르지 않는다 이런 말도 하셨더라고요. 사실 그렇죠. 우리 MZ 세대로서 어때요? 그 말에 설득력이 좀 있나요? 약간 있는 것도 같습니다. 저는 MZ 세대들하고 대화를 잘 안 합니다. 말해봤자 나만 꼰대가 되는 것 같아가지고 그냥 그들의 눈치를 보고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맞지 않습니까? 자, 어쨌든 그런 가운데 정부는 계속해서 의대 정원 주장을 관찰하고 있고 이 전공의들에게 면허 정지 처분을 지금 한다는 거죠. 네, 정부가 복귀하지 않은 전공의들에 대한 행정처분 사전 통지를 시작했습니다. 이로써 전공의들에 대한 무더기 면허정지 처분이 초읽기에 들어간 건데요. 중앙대책본부는 전공의 7천여 명에 대한 미복귀 증거를 확보했다면서 곧바로 3개월 면허정지를 하겠다는 행정처분 사전 통지서를 발송하기 시작했습니다. 복지부는 지난달 29일까지 각 수련병원으로부터 전공의 7,854명에 대해 업무 개시 명령을 불이행했다는 확인서를 받았는데요. 계속해서 현장 점검을 통해서 실제로 일을 하고 있는지를 기준으로 복귀 여부를 판가름한 뒤 미복귀 전공의에게 처분 사전 통지서를 보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바로 면허를 취소하는 건 아니고 처분 내용을 담은 사전 통지서를 발송한 이후에 전공의들에게 의견 진술 기회를 주고 있습니다. 의료계에서는 교수들의 집단 행동도 시작이 됐는데요. 각 대학의 증원 신청 규모가 2,000명을 넘은 가운데 의대 교수들은 직접 행동에 나섰습니다. 강원대 교수 10여 명은 삭발식을 열었고 일부 대학 교수들은 사직 의사를 밝히기도 했습니다. 전공의에 이어서 교수들까지 집단 행동에 나선 만큼 의료 공백은 더욱더 크게 우려되고 있습니다. 이게 되게 아이러니한 게 사실은 그 대통령은 기득권들을 그동안 계속 옹호하고 그들에게 모든 혜택을 몰아주는 방향으로 사실은 했거든요. 그래서 정말로 수많은 의사 선생님들이나 이 기업 하시는 분들이 다 대통령을 응원하고 다 많이들 공감하고 그랬었거든요. 그랬는데 의사 선생님들이 이렇게 나서가지고 이 대통령하고 소통이 안 된다 그러면서 화를 내면서 이제 싸우는 상황이 됐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오히려 이제 그러한 싸움으로 인해서 대통령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불통적인 상황, 일방소통적인 그런 행보들이 제동이 걸릴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조금 들어요. 왜냐하면 지금 이렇게 전공의들이 업무에 복귀하지 않는 거 할 수 있는 게 지금 3개월 면허정지 처분이거든요. 전공의들 지금 너무 힘들어가지고 그동안에 3개월 면허정지 해주니까 일각에서는 좀 오히려 낫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사실 있어요. 제 주변에도 그러고. 그러니까 이게 면허가 그냥 완전하게 박탈되고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근데 사실 정말 실효성 있게 하려면 면허를 박탈시키는 거겠죠. 하지만 지금 이 상황 가지고 면허를 박탈할 수 있는 건 없거든요. 면허 정지 처분도 사실은 이게 위법적이냐 아니냐 이렇게 말이 좀 많을 수가 있는 거라서. 그러고 만약에 면허 박탈까지 가게 되면 정말로 이 법률적으로 집행정지시키고 또 여러 가지 구제 방법이 있기 때문에 이게 쉬운 방법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힘이 있는 사람들끼리 싸우니까 이게 되나 보죠. 물론 의사 선생님들께서 본인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하는 것이긴 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것이 또 과연 옳은지에 대해서는 변론으로 하고 힘이 있는 사람들끼리 싸우니까 또 싸움이 되네. 힘이 없는 사람은 밟는 대로 또 밟혀야 되는 현실이 서글프네. 이런 얘기를 제가 지금 하는 상황이 됐습니다. 지금 JIN님, 하이진님이군요. 총선용 쇼 아닙니까? 저도 사실 그렇다고 좀 볼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또 총선을 앞두고 일부러 이런 행동을 계속해서 함으로써 수많은 대다수의 국민들로부터 또 지지를 받고 있는 부분이 있다는 거거든요. 하여튼간 정치인은 쇼를 잘해야 된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그것이 정말 국민을 위해서 하는 것인지 아닌지 타이밍도 참 적절하고 요즘에 토론도 하시면서 정말 이 돈을 막 퍼주면서 대한민국을 어떻게 몰고 가려는지 그 폭풍을 계속해서 생각하고 계시는 건지도 좀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전현주 기자와 함께 말씀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코로나
아침 이것만은 꼭 알아야 된다. 여러분들께 엄선해서 뉴스를 전해드리는 그런 시간입니다. 듣기만 해도 이해가 쏙쏙 되는 뉴스백 시간인데요. 오늘은 이진하 기자가 뉴스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해병대 최상병 순직 사건 수사 외압 의혹 핵심 당사자죠.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호주 대사로 임명이 되면서 깜짝 사람을 놀라게 하더니만 출국 금지 상태였다는 소식이 알려지면서 더 놀래켰어요. 그런데 네. 오늘 출국한다고요? 깜짝 놀랐습니다. 네. 출국 금지를 도대체 언제 풀어준 건지 지금 공수처 수사 받고 있는 중인데 막 번개불에 콩밥까 먹듯이 어제 수사 잠깐 받고 나더니 형식적으로 정리하고 나가는 것 같아요. 어떤 내용입니까? 네, 일단 지난주 수요일에 뉴스픽에서 대통령 뜻에 따라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주 호주 한국 대사관으로 임명됐다고 전해드렸는데요. 다음 날인 목요일에 이 전 장관에 대해서 고위공직자 범죄 수사처, 즉 공수처가 약 3달 전에 출국 금지를 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그러자 어제는 법무부가 직접 움직였다는 정황이 알려졌는데요. 긴급회의를 열고 출국 금지 해제 여부를 논의했다는 것입니다. 출국 금지 해제는 2가지 방법이 있는데 첫 번째는 당사자가 이의를 신청한 경우가 있고 다른 하나는 인도적 사유나 회복하기 어려운 중대한 손해가 있을 경우에 법무부 장관이 직권으로 출국 금지를 풀어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날 이 전 장관은 피의자 신분으로 공수처에 반나절가량 자진 출석했습니다. 공수처가 출석을 요청해 이뤄진 정식 조사는 아닌 것으로 파악됐고요. 이 전 장관은 공수처에서 주로 자신의 입장을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면서 공수처는 이 전 장관이 수사에 적극 협조하겠다라면서 이례적으로 수사 대상자의 입장을 설명했습니다. 더불어 이 전 장관은 이미 외교관용 공용 여권을 발급받아서 오늘 오후에 국적기 편으로 호주 시드니에 출국한다고 알려졌습니다. 아니 공수처 수사에 적극 협조하는데 어떻게 외국 갔는데 외국 대사로 가는데 협조를 어떻게 한다는 거죠? 그렇죠. 이 내용도 사실 이제 몇 차례에 걸쳐서 김기한 해병대 사령관이나 유재한 법무관리관 같은 분들에게도 이제 그 수사를 협조해 달라라고 했었는데 그동안 이루어지지 않았고 사실 이종섭 국방부 장관까지 사실 수사가 이루어진 것은 아니라서 그냥 형식적인 절차만 거치고 간 것이 아니냐 뭐 그렇죠. 이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대통령실에서도 호주 대사 임명하기 전까지는 뭐 출금 상태를 몰랐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도대체가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얘기들을 하고 있는 중인데 네. 게다가 지금 공수처장 바뀌고 내부적으로도 지금 공수처에 있는 검사들 지금 거의 대부분 다 바뀌고 있는 상황이라서 앞으로 뭐 어떻게 이 상황이 전개될지는 너무 불보듯 뻔한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을 호주로 결국은 보내버리는 거거든요. 이게 이렇게 급한 일이 아니에요. 사실은 네. 상식적이지 않은 일이 지금 계속해서 벌어지고 있다.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지난해 7월 말 해병대 수사단의 수사 결과를 결재했던 이 전 장관이 그동안에 해왔던 해명과는 다르게 수사 결과 발표 직전에 대통령실로부터 전화를 받았다. 이런 내용이 지금 보도가 되고 있어요. 네, 어제 단독 보도가 좀 쏟아졌는데요. 어제 보도 내용을 좀 타임라인으로 살펴보면요. 지난해 7월 31일 11시 57분에 이종섭 당시 국방부 장관이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에게 전화를 걸었고 당일 오후 2시로 예정됐던 수사 결과 발표를 취소하라고 지시합니다. 바로 전날인 자신이 결재한 수사 결과를지만 도리어 마음을 바꾼 것인데요. 어제 공수처가 이 전 장관의 휴대전화 통화 내역을 확보해서 분석한 결과 바로 직전인 11시 45분에서 50분 사이 한 5분 사이에 서울 지역 번호 02로 시작되는 일반 전화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번호의 발신지는 이태원로 그리고 가입자명은 대통령실인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그러면서 전화를 받고 난 직후에 이 전 장관은 1시 반에 참모진 긴급회의를 소집해 가장 가까운 해병대 장관을 찾았고 1시간이 채 되지 않았을 때 정종범 부사령관이 도착해서 수사 결과에 누구누구를 구체적으로 적지 말라라면서 구체적인 지침을 전달했다고 합니다. 더군다나 이날은 이 전 장관이 우즈베키스탄 출장을 위해서 2시 반쯤 국방부에서 나가야 했지만 그 직전까지 수사 결과에 대한 지침을 내리는데 몰두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중요한 게 뭐 외압이 없었다, 뭐 특별한 일이 없었다 이렇게 주장을 계속 해왔지만 안 맞는 정황이 속속들이 나오고 있는 중인데 타임라인을 살펴보게 되면 7월 31일 11시 57분에 김기한 해병대 사령관에게 전화를 걸었는데 그러면서 수사 결과 발표하지 말라고 일단 얘기했는데 바로 그 전에 직전에 대통령실로부터 전화를 받은 정황이 나왔다는 거예요. 대통령실로부터 한 5분 정도 그러니까 11시 45분부터 50분 사이에 전화를 받고 곧바로
김기한 해병대 사령관에게 전화를 걸어서 오후에 있을 예정인 수사 결과 발표를 취소하라. 이제 이런 내용이 나왔던 건데, 그럼 그 11시 45분부터 50분 사이에 걸려온 용산 대통령실로부터의 전화 내용이 무엇이냐. 이게 이제 가장 핵심이 아니겠습니까? 네. 뭐라는 겁니까, 도대체가? 일단 뭐 그 내용은 나오진 않았는데요. 이제 어제 보도를 보니까 이제 해병대 수사단 브리핑을 취소시킨 이후에 유독 한 사람을 좀 챙겼다라는 정황도 나왔습니다. 네. 해병대 박정훈 전 수사단장의 항명죄 수사 기록을 분석한 결과 해병대 수사 결과 브리핑을 결정했던 지난해 7월 30일. 그러니까 31일은 브리핑이 있던 날이었고 그 전날에 이제 결정을 했었던 건데요. 그렇죠. 네, 임성근 사단장을 현장 지휘에서 배제하겠다라는 보도를 받았고 그것을 승인했습니다. 하지만 바로 다음 날 브리핑 취소를 하고 곧장 임 사단장의 근무를 정상적으로 이행하라는 지시를 내렸습니다. 아무래도 전날에 이제 근무를 하지 말라라고 했기 때문에 이제 바로 다음 날 31일은 이제 휴가 처리를 하고 그대로 근무를 하라고 했다는 것인데요. 그러니까 스스로 결재를 뒤집은 것입니다. 물론 임 사단장의 상황을 수시로 체크하며 확인한 것도 나왔는데요. 심지어 우즈베키스탄 출장을 떠났을 때도 이 전 장관이 임 사단장이 정상적으로 직무를 수행하고 있는지 거듭 확인하면서 4차례나 이런 확인한 절차가 확인됐고요. 여기에 공수처는 유독 국방부 수뇌부가 임성근 사단장의 근무 복귀를 챙긴 이유, 실체에 누가 구체적으로 수사 방향을 지시했는지 조사를 이어가겠다라고는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해병대 박정훈 수사단장이 이제 수사를 해보고 이거 좀 임성근 사단장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7월 30날 이종석 국방부 장관에게 임성근 사단장 문제가 있으니 현장 지휘에서 배제하겠다라고 보고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래라 승인을 일단 했다는 거죠. 네. 그리고 그 다음 날인 7월 31일에 이 수사 내용에 대해서 보고를 하겠습니다. 브리핑을 하겠습니다라고 했더니 그래라 이렇게 또 얘기를 했다는 거죠. 그랬는데 그 다음 날 그리고 이제 우즈베키스탄으로 출장을 떠날 예정이었는데 11시 45분부터 50분 사이에 갑자기 전화 한 통을 받고 나서 이 모든 게 다 뒤집어졌다는 얘기입니다. 네. 그리고 그동안에 본인은 누구로부터 외압을 받은 적도 없고 누굴 특별히 챙긴 적도 없다라고 주장해 왔지만 알고 봤더니 바로 이 임성근 사단장이 정말로 이 직무에서 배제가 됐는지 안 됐는지 본인이 말대로 제대로 근무를 하고 있는지 아닌지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잘 챙기고 있었더라. 그렇다면 7월 31일 11시 45분부터 50분 사이에 받은 전화와 임성근 사단장의 보호 여부가 특별한 상관관계가 있는 거 아니겠느냐. 이게 바로 합리적인 의심을 네.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공수처가 유독 국방부 수뇌부가 임성근 사단장의 근무 복귀를 챙긴 이유가 도대체 뭐냐. 누가 구체적으로 이런 상황을 지시했고 그런 방향으로 몰고 갔느냐. 이걸 조금 조사해 보겠다라고 했는데 네. 그거를 어제 그 짧은 시간에 잠깐 조사하고서 당신 수사 잘 협조하고 있으니까 호주 잘 가세요라고 하고 보내버렸다는 거가 말이 되느냐. 이제 이 얘기인 거죠. 네, 맞습니다. 야, 대통령실 해명도 이해가 안 가지만 오늘 호주로 떠나면 앞으로 공수처 조사가 안 될 텐데 공수처는 잘 수사 협조하겠다고 했다더라. 무슨 코미디입니까? 네, 앞뒤가 맞지 않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일단 뭐 대통령실에서는 출국 금지 관련해서는 일단 출국 금지 등 공수처의 수사 상황에 대해 일절 알 수 없었다라고 설명을 했고요. 주 호주 한국 대사관 관계자는 이 전 장관의 부임 시점에 대해서 말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이 전 장관이 호주로 출국을 하면 사실상 공수처 수사가 불투명한 것으로 보입니다. 일각에서는 과거 박근혜 정부 때 탄핵 국면에 접어들었을 당시에 계엄령 문건을 작성해서 내란 음모 혐의로 수사를 받아온 조현천 전 국무 기무사령관의 사례가 될지 다시 반복될지 우려를 표하고 있습니다. 조 전 기무사령관은 지난 2017년 2월 헌법재판소가 박 전 대통령을 탄핵할 때를 대비해 기무사 내 전담팀을 꾸리고 계엄 검토 문건 작성을 지시하는 등 내란을 모의했다는 혐의를 받았지만 이 같은 해에 12월 미국으로 도피하면서 합수단은 조 전 사령관의 신병 확보가 어렵다는 이유로 약 1년 뒤에 기소 중지를 했습니다. 이후 6년 만인 지난해 3월에 귀국했는데 검찰이 압송했고 그리고 이제 한 차례 조사를 한 후에 구속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석 달 만에 보석으로 풀려나면서 최근에 유야무야 되는 게 아니냐 했는데 또 검찰이 무혐의 처분을 최근에 내리면서 사건 자체가 흐지부지 된 사례도 있었습니다. 여기서 여러분들이 정말 주의 깊게 살펴야 될 인물은 임성근 사단장 배후 인물입니다.
임성근 사단장을 그토록 보호해야 될 이유가 도대체 무엇이었을까? 임성근 사단장이 누구랑 연결이 되어 있을까? 임성근 사단장을 보호하라고 지시한 사람은 누굴까? 요 점이 핵심인 것 같아요. 제가 더 이상 말씀은 안 드리겠지만 임성근 사단장, 대통령실 전화, 그 막강한 권력, 그리고 이 사람과 연결되어 있는, 이 사건과 연결되어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공천받거나 뭐 신범철 차관 등을 비롯해서 공천받거나 장관에서 쫓겨났음에도 불구하고 대세로 가거나 수사선상에서 빠져주거나 여러 가지 일이 지금 동시에 벌어지고 있는데 그게 바로 하나를 지키기 위해서다. 어떤 식으로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지 우리가 그림이 그려지지 않습니까? 이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바로 이 사건을 풀어나갈 핵심이다. 그리고 결국 그것은 하나로 귀결된다. 하나로 귀결된다. 이것을 잊지 말아야 될 것 같습니다. 모든 사건의 핵심은 항상 하나로부터 나온다. 이게 제가 그동안 변호사 생활하면서 축적한 경험의 요지입니다. 요지. 자, 두 번째 이슈 보겠습니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전직 대통령 박근혜 씨 최측근인 유영하 변호사 공천, 이거 두고 사실 다들 와 이제 이런 생각을 많이 했는데 네. 탄핵의 형을 다시 건넜다 이렇게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얘기를 하니까 탄핵? 오래된 일이다. 7년 전에 있었던 일이다. 야, 네. 한동훈 비대위원장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으로 명성을 얻고 탄핵으로 결국에는 다시 또 되돌이표 찍고 이러고 있네요. 네. 그래서 스스로를 부정하는 일이 아니냐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한 비대위원장이 어제 자신이 수사하고 기소에 옥살이를 했던 전직 대통령 박근혜 씨의 탄핵에 대해 굉장히 오래된 이야기다. 우리 당은 다양한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최대한 많이 모여서 함께 가야 유능해진다라고 답을 했습니다. 그러고서는 당이 대단히 포용적으로 운영돼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네. 이게 끝인가요? 네. 네. 되게 재밌네요. 자신이 수사하고 기소해서 옥살이를 했던 박근혜 씨 탄핵에 대해서 굉장히 오래된 이야기다. 우리 당은 다양한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최대한 많이 모여서 함께 가야 유능해진다. 당이 대단히 포용적으로 운영되어야 된다. 이야, 대단히 정말 재밌는 말인데. 그랬더니 또 댓글이나 이런 데 반응을 보니까요. 그럼 대장동은 더 오래된 사건이 아니냐. 그리고 또 운동권에 대한 청산 이야기도 너무 오래전 이야기다. 이런 식으로 반박하는 그런 댓글들도 많이 봤습니다. 야, 우리 위원장님의 기억력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유연하다. 대단히 유연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겠네요. 자, 무소속 출마자들에 대해서도 한마디 했더니 그냥 샥 정리가 됩니다. 네, 어제 한 위원장이 당의 공천 결정에 반발해서 탈당 후에 무소속으로 출마할 경우 다시 복당을 허용하지 않겠다라고 경고했습니다. 그러면서 복당을 허용하는 건 정책적으로 일관성이 맞지 않는 일이라면서 제 기준이 있고 최소한의 기강을 전제로 하는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앞서 이채익 의원이 자신의 지역구인 울산 남구 갑에 국민공천제 적용 지역으로 결정된 일에 반발하면서 탈당 후에 무소속 출마를 시사했고 공천 배제 결정에 반발한 서울 강남병의 유경준 의원에 대해서도 한 위원장은 시스템 공천 자체에 의문을 제기하고 부정하는 분을 다른 지역구에 배배치할 필요는 없다라고 밝혔습니다. 네, 뭐 유경준 의원은 그렇게 될 걸 몰랐나 보죠. 본인이 유승민계인데. 참 아이러니합니다. 아무리 일을 잘하면 뭐합니까. 강남 서초 여기는 한 번만 받아도 감지덕지해야 되는 곳인데 너무 기대가 컸던 거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자, 민주당 공천 막바지를 향해 가니까 국민의힘에서 대구 지역 그 민주당의 공천이 조금 정리가 좀 되는 듯 하면서 국민의힘이 오히려 더 시끄러워지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어요. 네, 국민의힘의 공천관리위원회가 대구 동구 군위갑과 북구갑 선거구에 대해서 국민공천 지역으로 지정 발표한 것과 관련해서 해당 지역 당협과 주민들이 반발에 나섰습니다. 더불어 국민의힘의 국민추천제는 야당에서 준비했던 거와 좀 달리 몇 달 전부터 준비했던 것이 이제 야당의 그런 국민추천제인데 국민의힘은 갑작스러운 발표로 이제 시작된 것이라서 깜깜이 공천이란 말도 나오고 사실상 이제 자의로 선출하고 또 타의로 이제 그 추천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아무나 또 원하는 사람들이 오는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여가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됐다가 사라져서 논란이 됐던 김행 전 후보자가 지난 1월에
불출마를 선언했었습니다. 사실 많은 분들이 모르셨을 텐데요. 그러다가 갑자기 어제 그것을 번복하고 국민의힘 위성정당인 국민의 미래에 비례대표 후보 공천을 신청한 것으로 알려져서 좀 눈길을 끌었습니다. 왜 그랬는지 알아요, 이 사람이? 왜 그랬나요? 드라마틱 엑시트를 주장하던 이 여가부 장관 후보자였던 김행 씨가 왜 그랬느냐? 배임죄로 그동안에 고소를 당해가지고 고발을 당해가지고 수사를 받고 있었고 원래 중성동 갑 쪽에 자기가 나가고 싶어 했었었는데 무혐의를 받았답니다. 그래서 모든 혐의가 사라져서 본인이 이제는 나가도 된다라고 판단을 했고 그래서 국민의 미래 비례대표 후보 공천을 신청했다라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야, 진짜 절대 죽지 않는 불사조 드라마틱 엑시트 주랭랑 김행 씨. 잘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우리 이진아 기자가 특별하게 하나 준비한 게 있죠? 코너 속의 코너로 사진 뉴스 하나 준비했다고요? 네, 제가 사진 뉴스 보는 거를 좀 많이 보는데요. 제가 뽑은 사진 뉴스는요. 한번 보여주시겠나요? 네. 네, 지난 6일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정청래 최고위원이 이날 오전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에서 김건희 여사의 디올백 수수 의혹에 대한 풍자로 디올백이라는 이제 피켓을 들어서 웃음을 자아냈는데요. 사실 이것은 이제 그 장경태 의원이 김 여사가 받은 디올백뿐만 아니라 훼손된 민주주의에 대한 복원, 입틀막 언론 환경에 대한 복원 등 대한민국을 되돌려달라는 말씀을 많이 하고 있다. 이번 총선에서 입틀막이 없는 대한민국으로 되돌려 주시기를 희망한다라고 최고위원회에서 발언을 하면서 나온 피켓입니다. 피켓을 좀 많이 가지고 와서 최고위원들이 다 함께 들었었는데요. 이재명 대표는 이게 왜 이렇게 많이 갖고 왔냐 뭐 이런 얘기도 했었고요. 좀 재미난 장면이 연출돼서 이걸 좀 갖고 와봤습니다. 저 사진 좀 보시면 저게 더 올백입니다. 더 올백. 모두 돌아가라. 모두 과거로 혹은 다 가라. 뭐 이런 뜻이 되는데 이게 영어로 읽을 때는 모음 앞에 이 더가 쓰이게 되면 D를 읽잖아요. 그래서 디올백이 됩니다. 디올백. 너무 재밌지 않습니까? 네, 요즘에 이재명 대표가 여기저기 다니시면서 이제 풍자와 해악과 사이다 본연의 모습을 좀 찾아나가고 있는 상황인 것 같은데 정청래 최고위원하고 이 하나의 퍼포먼스가 또 사람들에게 웃음을 자아내면서 쓴 맛을 또 주고도 있습니다. 이진아 기자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